대체 왜 이제 오신 거죠? 어느 한국의사의 말에 미국 여대생이 무척이나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죽는 건가요? 엉엉 울고 있는 그녀는 이미 수차례 미국 의사를 만났지만 모두 꾀병 취급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 한국 의사가 결정적인 말을 건네자 그녀는 결국 눈물까지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지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건 제가 막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죠. 주말이면 친구들과 펍에도 갔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당시 저는 도서관에서 심리학개론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책상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거예요. 순간 지진인가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힐끔 쳐다볼 뿐 다들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세상이 흔들리는데 조용히 하세요 하고 눈치를 주며 다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순식간에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걸 알았죠. 이 말이 무척이나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울렁이던 세상이 다시 얌전해지며 저는 혼자 멍청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이때 저는 순간적으로 오싹한 기분이 스쳐 지나갔죠. 그렇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날 술 기운이 아직 남아있거나 어제 잠을 적게 잔 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수업 시간에서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몇 가지 자료들을 화면에 띄워주셨는데 그게 문제였죠. 마치 도형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이때 저는 어떤 직감이 스쳤어요. 이걸 나 혼자 보는 건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은근슬쩍 옆자리 친구에게 저거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하고 물었죠. 그러자 그 친구가 절 이상한 눈으로 보더군요. 아마 절 예비 알코올 중독자로 생각했던 게 분명했어요. 설마 했지만 그 친구는 전혀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억울했던 것은 그때가 되니까 또 신기하게 화면이 정상으로 보였어요. 제 눈에도 화면에 있던 자료들과 도형들이 정상적으로 멈춰 있는 걸로 보인 거죠. 저는 이제 무서워졌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나 혼자 착각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거려.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늘어갔어요. 어느 날은 강의실로 가는 복도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마치 베이컨을 굽는 냄새가 났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베이컨 냄새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쯤 되니까 주변 친구들도 이상함을 느꼈죠. 레이첼, 너 요즘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냐? 제일 친한 친구 소피아도 그렇게 묻더군요. 저랑 같이 다니면서 가장 많이 시달린 사람이 그녀였을 거예요. 반쯤 지긋지긋해하면서 물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억울했어요. 저도 요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며칠 동안 술은 입에도 안 댔거든요. 그렇지만 친구들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제가 따로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가뜩이나 과제도 많은데 몸 생각도 하라는 소리나 들었거든요. 너무 억울했죠. 그런데 이때도 저는 제게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난 나이가 어리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휴식을 취한다는 명목으로 억지로 수면 시간도 늘려보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죠. 수업 중에 잠시 창밖을 보았더니 순간이지만 보라색 코끼리가 눈앞에 보였어요. 그제야 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다른 건 몰라도 보라색 코끼리는 말이 안 됐어요. 거기에 이제는 찌르는 듯한 두통까지 오고 있었죠. 카페에서 일할 때 손님에게 음료를 엎지를 뻔한 일도 벌어지자 저는 결국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에 간다는 건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게 분명했죠. 저는 제발 별일 아니게 해달라고 거의 기도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의사는 제게 지루한 얼굴로 묻더군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냐?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시러 다니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의사들도 제 증상을 듣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게 분명했죠. 결국 제가 받은 건 두통약뿐이었습니다. 최근에 두통까지 있다는 말에 그런 걸 준 게 분명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허탈하더라고요.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혼자 난리를 피운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의사와 상담을 하고 그냥 두통약을 받아왔을 뿐인데 순식간에 $180가 사라졌죠. 한국 돈으로는 25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180짜리 두통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리어 내가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다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통약을 다 먹어도 변하는 건 없었어요. 전 이제 무서워졌죠. 오히려 이건 별거 아니라고 자기암시까지 했어요.
괜찮아. 이건 그냥 피곤해서 그래. 술 좀 줄이고 잠도 잘 자면 나아질 거야. 하고요. 하지만 제 몸은 제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증상은 더 심해졌고,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또다시 병원을 찾았죠. 접수부터 진료까지 멍하니 2시간을 기다려서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만난 의사는 이번에도 똑같은 말이나 했습니다. 술을 줄여라. 휴식을 취해라. 그런 말이나 했죠. 이제는 엄살쟁이 대학생을 보는 시선이었어요. 몇 주 뒤에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자 저는 아예 다른 병원을 찾아갔죠. 물론 새로 예약을 하느라 또 2주를 기다려서 만난 의사였죠. 그런데 새로 만난 의사는 이번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심리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의사들은 하나같이 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심지어 어떤 의사는 제가 시험이 무서워서 꾀병을 부리는 거 아니냐고 했죠. 전 좀 더 심도 깊은 검사를 원했지만 의사들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계속 병원을 찾을수록 툭툭 줄어가는 통장 잔고는 제게 또 다른 고통을 주었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병원에서는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돈이거든요. 진료 중에 눈물을 흘린 환자에게 따로 눈물값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너무 흔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감정평가란 명목으로 돈이 청구가 되거든요. 심지어 진료 중에 진정하라고 인형을 빌려줄 때도 돈을 청구합니다. 인형을 주는 게 아니라 잠깐 안고 있으라고 빌려주는 거에도 말이에요. 나중에는 답답해서 병원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소피아가 말해주었죠. 몇 개월 동안 제가 끙끙 앓았던 이야기가 퍼져나갔나 봐요. 그녀가 말하길 주변에서 제가 꾀병을 부리는 거라는 말까지 돈다고 하더군요. 다들 제가 관심을 끌려고 그런다고요. 아니 누가 심리학과 학생들 아니랄까봐 그런 소리를 한답니까? 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들의 생각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의사들의 대수롭지 않은 태도들이 제 억지 꾀병설에 힘을 보태주었죠. 전 이제 반쯤 포기하고 그냥 때때로 찾아오는 현기증과 두통을 한 몸처럼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리고 그때 운명처럼 그를 만났어요. 그때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혼자 훌쩍이며 울고 있을 때였죠. 또다시 머리를 찌르는 두통이 느껴졌거든요. 의사가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혼자 이상하다고 말하는 건 결국 제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조용히 훌쩍이는 절 톡톡 두드리더군요. 돌아보니까 그곳엔 한 동양인 남학생이 있었죠. 그는 마치 위로하듯이 차가운 물병과 손수건을 건네었어요. 이름이 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현우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그 남학생도 당연히 제가 시끄러워서 항의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정말 다정하게도 내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봐 주었어요. 초면에 제 이야기를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지만 현우와의 만남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못 봤던 게 이상할 정도로 그 이후부터는 늘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해졌죠. 나중에 제 이야기를 하게 되자 현우는 무척이나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현우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이제 현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국이 왜 나오지? 전 의아했죠.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명하다더군요. 현우는 한국은 의료기술도 뛰어나고 그 비용조차도 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정말 진지한 얼굴로 차라리 한국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죠. 한국 사람들도 병원 치료 때문에 해외에 있다가 다시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어떻게 덜컥 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솔직히 굳이 한국까지 찾아가서 병원 치료를 한다고? 뭐 한국이 얼마나 잘하길래? 믿기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또 두통에 시달리며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한 날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저 멀리 현우가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전 반갑게 인사하며 달려갔죠. 그런데 그때 세상이 옆으로 기우뚱 기우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세상이 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있었어요. 분명 평소처럼 달려갔는데 순간적으로 제 오른쪽 다리에 느낌이 없었어요. 주변에서 깜짝 놀라서 달려올 정도로 요란하게 넘어졌죠. 현우는 얼마나 빨리 왔는지 어느새 제 옆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픈 것보다 너무 놀라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분명 잠시지만 몸 오른쪽에 감각이 없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금은 또 괜찮다는 게 더 무섭더군요. 현우는 무언가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우리들은 도서관 공부도 반납하고 근처 카페로 향했죠. 거기서 정말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현우는 다시 한번 저에게 병원을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너만 괜찮으면 같이 한국까지 가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 정도로 진심으로 절 설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마침 2주 뒤가 방학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때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병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아예 한국 병원으로 가기로 했고 그 길에는 현우가 함께 해주기로 했죠. 사실 현우가 없었다면 병원을 알아보고 숙소를 예약하는 것까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병원에서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한국행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마지막까지 부모님께 이야기할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어쩌면 별거 아니라는 희망을 놓지 못했던 걸지도 모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는 이상하게 가슴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정말 큰 모험이었어요. 보스턴에서 LA를 거쳐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향했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긴장해서 이제는 덜덜 떨고 있을 지경이었어요. 정말 미안하게도 현우는 제가 아픈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사실 그냥 긴장했던 거였죠. 물론 너무 긴장해서 약간 토할 것 같긴 했어요. 아무튼 우리들은 한국을 둘러볼 여유도 없이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다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병원들은 정말 신기했어요. 내부가 마치 깔끔한 호텔 같았거든요. 거기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었죠. 다들 영어를 잘해서 현우를 통할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거기에 더 놀란 것은 한국 의사들의 태도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한국 의사분은 제 이야기를 무척이나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동안의 제 증상을 이야기하는 과정들은 미국과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게 달랐습니다. 바로 환자를 대하는 한국 의사들이었죠. 속으로 한국 의사들마저 내가 꾀병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수리약이나 스트레스 같은 건 하지도 않았어요. 저를 예비 알코올 중독 대학 신입생 대하듯이 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니 조심스럽게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왜요? 저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잔뜩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순간만큼은 차라리 꾀병 취급을 받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물론 진짜 꾀병 취급을 받으려고 한국까지 온 건 아니었지만요. 한국 의사분은 제 상태를 보더니 차분하게 절 진정시키셨죠.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증상이 장기간 계속됐으면 그 이유가 단순할 것 같지 않다. 이왕이면 확실하게 검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검사는 물론 MRI까지 권하셨죠. 저도 모르게 현우를 돌아보았어요. 여전히 현우가 제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MRI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검사까지 그날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이었다면 정말 위급한 일 아니고서야 당일 검사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진료의에게 갔다가 몇 주씩 대기해서 신경과 전문의 진료를 받고 또 몇 주를 기다려서 겨우 추가 검사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검사비도 말이 안 됐죠. 제가 외국인이라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MRI 비용이 고작 70만 원대였어요. 미국에서는 병원이 가격을 정하기 나름이라 모두 다르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똑같은 검사를 받았다면 최소 3,000달러는 들었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날 검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한국에서 하루 만에 끝났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빠르고 간편해서 감탄이 나오는 한편 미국은 곱절로 병원비를 받아가는데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시 의사를 만나 결과를 들을 때였죠. 의사분은 제게 묵직한 한마디를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한 번도 검사를 안 하셨나요? 왜 검사를 이제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받아보셔서 다행이네요. 타박하는 어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러면서 의사분은 제게 뇌종양이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이내 눈물이 터져 나왔죠. 저도 모르게 그럼 전 죽는 건가요?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난 이제 겨우 대학에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내 미래는 이제 없을 거라는 선고를 들은 것 같았어요. 난 이제 어떡하냐고 엉엉 울고 있으니까 의사분이 저를 다독이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이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얼떨떨하게 대답하니까 의사분이 다시 말씀하셨죠. 다만 외국인인 제 입장에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게 불안할 걸 이해한다며 한국에서 치료할 건지 미국에서 치료할 건지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병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어디서든 꼭 치료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한국 의사의 말에서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져 왔죠. 그렇게 병원을 나오고 저는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우가 절 일깨웠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아셔야 한다면서 빨리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서야 전 겨우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단순히 친구들과 여행 간 줄 알았던 부모님은 제가 뜬금없이 한국에 있다는 말에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아니, 너 한국까지 간 거였어? 이러면서 허허 웃으시더군요. 저는 차분히 그간의 이야기를 풀어내었죠. 지금까지 제게 있었던 이상 증상들과 미국 병원에서는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해서 시간이 지체됐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한국까지 와서 검사를 받고 뇌종양을 밝혀낸 이야기까지요. 처음에 부모님은 장난인 줄 아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심호흡만 하고 있으니까 곧 진짜라는 걸 아시더군요. 부모님은 당장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병원에서 그런 오진을 했다는 것에 분노하셨고, 나중에는 한국에서의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다시 미국에서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죠. 그런데 저야말로 미국을 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오가는데도 다들 제 증상을 그냥 숙취쯤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말았는 거려. 저는 단호하게 다시 미국에서 재검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수술 권유를 받았고 만약 치료를 해도 한국에서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이야기 때문에 저와 부모님은 전화로 계속 싸워야 했어요. 부모님은 미국이 아닌 머나먼 아시아 국가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부모님은 마음을 바꿔서 한국으로 달려오시는 걸 택하셨죠. 얼마나 급하게 달려오셨는지 고작 며칠 만에 한국으로 오셨어요. 부모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부모님은 다시 한번 한국 의사의 설명을 듣고 제가 이미 몇 번이나 미국에서 병원을 갔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한국에서 치료를 하기로 했죠. 나중에 들었지만 부모님은 한국으로 오는 길에 정말 많은 것을 찾아봤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에서도 얼마나 높은 수준이며 뛰어난지 보신 거죠. 특히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으로 해외 원정 치료를 간다는 소식에는 결국 납득하고 마셨대요. 보통 이런 건 자국보다 한국이 뛰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못할 테니까요. 한국이 세계에서도 정말 의료기술이 뛰어난 나라구나 생각하신 거죠. 제가 수술하는 날까지 현우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와 현우는 더 애틋해졌죠.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수술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수술 후 관리였죠. 간호사들은 매 시간 저를 체크하러 왔고 의사 선생님도 하루에 2번씩 회진을 도셨어요. 무사히 회복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너무 당연해서 몰랐지만 늘 저를 괴롭히던 증상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환각도 보이지 않고 어지럽지도 않았죠. 이건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퇴원하기 전날 주치의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종양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브라운 씨는 운이 좋으셨네요. 농담처럼 하신 말이었지만 그건 정말 사실이었어요. 전 정말 운이 좋았어요. 현우를 만난 것도 한국에 오기로 한 것도 이렇게 좋은 의료진을 만난 것도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부모님도 나중에는 차라리 한국에 와서 다행이라고 하셨죠. 나중에는 따로 한국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둘은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었죠. 전 그를 향해 나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줘서 설득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네가 날 살린 거라고요. 그러자 현우는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거라고 답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니까 우리 둘이 서로 꼭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부모님은 서로 꼭 끌어안고 있는 저희를 보시더니 꼭 시트콤의 한 장면처럼 우리 나갔다가 이따 올까? 이러시는 거 있죠. 아 제발, 저 혼자 부끄러워서 몸부림칠 뿐이었어요. 아무튼 부모님의 머릿속에 현우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된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오해를 바로잡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이대로 현우와 연인이 돼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우도 딱히 별다른 말을 안 하는 거면 저와 같은 생각인 게 아닐까요? 저는 한국에서 무사히 회복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만약 한국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 그때를 떠올리면 감동이 밀려와요. 제가 겪은 일은 단순한 치료 이상이었어요. 한 나라의 의료기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한 거니까요. 보스턴으로 돌아와서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특히 소피아는 제가 겪은 일을 블로그에 써보라고 제안했죠.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쓰고 있네요. 저 일은 작년 이 일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현우와는 지금도 만나고 있죠. 아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내년 봄에 저와 현우는 약혼하기로 했어요. 모두 절 축하해 주실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톡톡이었습니다.